자, 5월 학평 30번 시작할게요. 기억은 생겼다, 모양이 잡혀 있다. 뭐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모양이 잡힌다. 그러니까 기억의 모양은 감정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감정에 의해서 연결된 한 경험에 연결된.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말만 보더라도 기억은 어떤 객관적 실체가 있을 텐데 그 모양이 감정에 의해서 잡힌다라는 거는 여기 어떤 감정이 결부됐냐에 따라서 똑같은 객관적 기억도 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이유로 부정확성들이 감정에 의해서 모양이 잡히니까 기억이 왜곡되겠죠. distortions, 왜곡이죠. 이 부정확성들이 종종 숨겨버린다. 뭐를? 완전한 그림을. 무슨 일이 있었는지의 완전한 그림을 숨겨버린다. 즉 기억을 왜곡한다. 감정이 결부되어서. 자, 예를 들면 한 회사는 결정할지도 몰라 고용하기로 한 컨설턴트를 돕기 위해서 뭐와 관련한 한 주요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자, 이 프로젝트 동안에 그 컨설턴트는 보여줬어요. 어떤 성격 특질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이게 부딪히는, 충돌하는 뭐랑 두세 명의 executives, 경영진들과 충돌하는 관련된 두세 명의 경영진들과 성격이 안 맞아. 그럼 그 과정을 통해서 프로젝트에 그들은 put aside, 제쳐두다죠. 제쳐둘 수 있었다. 그 성격 갈등은 보기 위해서 그들의 목표가 되는 걸, 이 지각동사가 와서 지금 원형이 왔죠. 현실이 되는 거를 보기 위해서. 즉 일단 목표 달성을 위해서 우리 성격 차이는 잠시 제쳐두자. 궁극적으로 그래서 그 프로젝트는 성공이었어. 가능케 하면서 그 회사가 앞으로 나아가도록, 그리고 profit을 지금 동사로 쓴 겁니다. move가 1번, profit이 2번. 이익이 나도록 가능케 하면서. 자, 나중에 그 회사는 기억하고서 그 이전의 성공을 기억하고서 표현했다. 한 관심을 고용하는데, 똑같은 컨설턴트를 고용하는데 뭘 위해서? 또 다른 큰 프로젝트를 위해서. 자, 그랬더니 이제 그 경영진들이 누구? 싸웠던 그의 성격과 관련해서 애를 먹었던 이라고 합시다. 애를 먹었던 그 경영진들. 여기 그는 그러니까 그 똑같은 컨설턴트겠죠. 이 새끼 성격 때문에 좀 애를 먹었던 그 경영진들은 지난번에 가장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지도 몰라. 그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에 그의 성격을, 그리고 관련된 감정들. 자, 이 경우에 그 성공이 그 프로젝트의 성공이 희미하게 인투랑 지금 들어왔으니까 희미하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성공이 희미하게 일로 스며든 겁니다. 그 배경으로 스며든다. 뭐 할 때? 그들이 집중할 때, 그들의 이전 경험에 집중할 때. 근데 그 경험은 채색되어 있는 그들의 느낌들로, 불편함의 느낌들로. 그러니까 지금 이 프로젝트의 성공이 희미하게 스며든다 했는데, 그러니까 그 배경 뒤로 희미해져 가. 이 배경 속으로 희미하게 들어가서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성공이 뭔가 배경 속으로 흐려져 없어진다 이거죠. 그들이 집중할 때 이전의 경험에. 근데 왜 이전 경험이 어땠길래? 이런 불편함의 경험이 있거든. 즉 감정 때문에 성공이라는 이 기억이 안 좋은 모습으로 지금 채색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 결과 그들은 누구겠어요? 이 경영진들이겠죠. 설득한다. 그 회사를 제외하도록 그 컨설턴트를 제외하도록 만들면서 프로젝트의 완성을 더 힘들게 만들면서. 그러니까 어쨌든
프로젝트 자체가 그 컨설턴트 덕분에 성공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어떤 이런 감정적 안 좋은 감정의 결부 때문에 이것을 안 좋게 보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 일이 더 어려워짐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감정에 의존해서 결정을 내려버린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31번으로 갑시다. 자, 하면서 할게요. 색깔이 take on 미닝 같은 거 들어오면 어떤 의미를 띈다. 의미를 가진다. 그럼 come to는 뭐 하게 되다니까 색상들이 의미를 가지게 되면서 그리고 문화적 중요성을 가지게 되면서 사회 안에서 시도들이 만들어졌다. 뭐 하기 위해서? 제한하기 위해서 색상들의 사용을.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원시 시대 때는 색깔이 뭐 별로 중요함을 안 띄었다고 쳐. 근데 이제 점점 추상적인 의미들이 문화 안에서 발달하면서 이제 문화에다가 의미 부여를 하기 시작했다고 쳐요. 그러면서 뭐 했다 이제 어떤 색깔을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의미가 부여돼 있으니까 그 의미에 맞게 좀 색상을 쓰자 하는 제한하려는 시도가 생겨났다는 거죠. 색상에 대해서. 가장 극단적인 예시 이런 현상, 색상의 사용을 문화적 의미 때문에 제한하는 거죠. 이런 현상의 가장 극단적인 예시는 사치방지법이라고 합니다. 이었다. 자, 비록 이것들이 통과됐지만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그리고 예시들이 발견될 수 있지만 고대 중국과 일본에서도 발견될 수 있지만 그것들은 발견했다. 이 그들 전부 다 지금 이 법들입니다. 이 사치방지법들이요. 이 법들이 발견했다. 자기들의 완전한 표현을 유럽에서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통과가 됐고 이런 법이 또 중국과 일본에서도 예시가 발견이 되지만 이런 법들이 완전히 표현된 건 유럽에서다라는 거죠. 언제 유럽? mid-12th century, 12세기 중반의 유럽. 뭐 하기 전에? 슬며시 사라지기 전에 초기 근대 시기에. 그러니까 이 말은 영어식이고 지금 그리스 로마에서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 법이 통과가 됐고 통과된 사례가 있고 중국과 일본에서 또 예시들이 발견되긴 하지만 12세기 유럽에서 가장 잘 표현된 걸 볼 수 있다. 그리고 나서는 점점 천천히 근대 시기에는 사라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사치방지법으로 돌아와서 그런 법들은 건드릴 수 있었어요. 무엇이든. 식단에서 드레스 그리고 furnishings 어떤 뭐 가구들까지 그리고 추구했다. 실행하기를 사회적인 경계를 실행하기를 뭐 함으로써 부호화함으로써 사회 계층을 뭘로 명확한 시각체계로 시각체계가 뭐였어요? 색상이겠죠. 아마 처음에 얘기한 게. 자, 그러니까 사치방지법의 실체는 뭐냐면 지금 계급을 색상하고 결부지어서 명확하게 니네는 하층민, 우리는 상층민 이렇게 나누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법으로 식단에서 먹는 거에서부터 옷 입는 거, 그다음에 가구 같은 것들까지도 명확하게 지금 사회 계층을 나누는 데 쓰겠다. 즉 색깔을 나누겠다라는 얘기죠. 자, 즉 다시 말해서 농노들은 먹고 입어야 돼. 농노처럼. 농노답게. 그리고 장인들은 먹고 입어야 돼. 장인답게. 이걸 색상으로 표현하겠다는 뜻입니다. 색상이 중대한 signifier, 어떤 나타내주는 요소, 신호 요소였다. 이 사회적 언어에. 즉 뭔가 둔하고 땅 같은 색상들, 뭐와 같은 황갈색과 같은 이런 색상들은 명백하게 한정되었다. 누구한테로? 가장 가난한 시골 농노들한테로. 반면에 밝은 색상들은 스칼렛과 같은 이 주홍색과 같은 이 밝은 색상들은 were the preserve of a select few. select는 선별된 소수, 귀족 같은 사람들이겠죠. 이 얘네들의 preserve,
원래 preserve는 이제 보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수, 선택받은 소수의 보존물, 그러니까 얘네들의 전유물이었다. 이렇게 해서 12세기 유럽에서 뭐 있었다? 색상을 계급의 구분으로 사용하려는 그런 법이 있었다 정도가 되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32번. 잔 더글라스 패티그루는 교수인데, 심리학 교수인데 퀸슬랜드 대학에 이 사람이 발견했다. 뭐라는 걸? 뇌가 관리한다는 거. 외부 세상을 나눔으로써 그 세상을 뭘로? 분리된 구역들로 나눔으로써. 잠깐만요. 그럼 이게 세상이 아니군요. 세상이 아니고 뇌네요. 뇌. 자, 뇌가 바깥 세상을 자기를 여러 구역으로 나눔으로써 바깥 세상을 처리해낸다. 이 분리된 구역이라는 게 뭐냐? 퍼스널이면 개인이잖아요. 펠이면 주변이라는 뜻입니다. 항상. 그러니까 개인 주변부와 엑스트라 퍼스널이면 진짜 완전 외부니까 개인 외부. 그러면 이제 좀 멀고 가깝고 개인한테 이런 거겠죠. 즉 가깝고 멀고로 나눔으로써. 자, 인간의 뇌는 바깥 세상을 가깝냐 뭐냐로 나눠서 처리한다라는 이해가 되겠네요. 그럼 개인 주변부의 공간은 포함한다. 무엇이든 있는 무엇이든 팔의 거리 안에 있는 무엇이든 이게 페리퍼스널 스페이스다. 즉 것들, 네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 바로 지금 사용함으로써 너의 손을. 자, 이것은 세상이에요. What's real? Right now의 세상입니다. 실제 하는 것 그리고 지금 당장의 세상입니다. 내가 바로 손 뻗어서 만질 수 있는 것이니까 이 거리가 가까움의 거리가 지금 실제냐 아니면 상상이냐 이런 걸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손에 닿을 수 있으니까 실제하는 걸 나타내고 그 다음에 right now 지금 당장 이 말은 이제 나중에 풀어질 거예요. 또 이 개인 외부의 공간이라는 것은 나타낸다. 그 밖의 모든 것. 즉 아까 페리퍼스널 이외의 모든 거겠죠. 즉 무엇이든 네가 만질 수 없는 걸 다 엑스트라 퍼스널이라고 한다. 뭐 하지 않는 한, 네가 움직이지 않는 한, 너의 팔걸이를 넘어서 움직이지 않는 한은 뭐든지 그게 3피트든 아니면 300만 마일 떨어진 것이든 이 엑스트라 퍼스널 스페이스는 이제 뭐야? 가능성의 영역, 실제의 영역이 아니라 리얼의 영역이 아니라 가능성의 영역. 그러한 정의들을 in place 제자리에 두고 이러한 정의를 가지고서 이런 뜻이죠. 또 다른 사실이 뒤따라온다. 명백하지만 유용한 이러면 좀 그러나가 이상하죠. 둘 다 긍정적인 건데 이럴 때는 obvious를 부정적인 느낌으로 해석해줍니다. 뻔하지만 유용한 또 다른 사실이 하나 뒤따라 나온다. 이 개념을 제자리에 두면 그게 뭐냐? 어떠한 상호작용이라도 엑스트라 퍼스널 공간에 어떠한 상호작용이라도 일어나야 된다는 거지. 뭐에? 미래에. 자, 아까 여기는 right now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공간상으로 분리를 한 게 실제냐 아니면 상상이냐로 확장되게 되고 또 이 공간상으로 분리를 한 게 미래냐 지금 당장이냐 미래냐 이런 것까지를 다 포괄하게 발전하게 된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put it another way 거리는 연결되는 것이다. 뭐에? 시간에 연결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만약에 네가 있으면 그런 기분에 뭔가 복숭아를 향한 기분에 있으면 즉 복숭아를 먹고 싶으면 그러나 가장 가까운 것이 앉아 있으면 통 속에 그 구석지 시장의 통 속에 앉아 있으면 너는 그걸 지금은 즐길 수가 없어. 너는 오직 즐길 수 있지. 그것을 미래에만 뭐 한 후에 네가 go get it 이게 이제 to가 생략됐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걸 가지기 위해서 간 이후에만 지금 뭐가 뭘로 변했어? 공간이 지금 뭘로 변했어? 멀리 있다는 뜻은 지금은 못 먹는다는 뜻이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다음에 33번. 자, 곤충을 먹는 식물들의 독특한 전략들은 뭐를 위한? 잡는 걸 위한. 이건 이제 형용사죠. 살아있는 먹잇감을 잡기 위한 독특한 전략들이 오랫동안 사로잡아 왔다. 대중의 상상력을. 그러나 심지어 이 이상한 집단 안에서도 그 안에서 이 음식으로 함정을 파는 메커니즘들이 진화해 왔던, 여러 번 독립적으로 그랬던 이 이상한 집단 안에서조차도, 이렇게 이상한 놈들 안에서조차도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이렇게 해왔으니까 그런 애들조차도 몇몇 특이한 놈들이 스탠드아웃 두드러진다. 그러니까 이 이상한 놈들 안에서조차도 또 특이한 놈들이 있다. 이 사람에 따르면 진화생물학자인 그 시각적으로 두드러지는 피처 플랜트, 주머니 식물이거든요. 얘는 예를 들면 이용할 수 있다. 외부의 에너지를 목적을 위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어떤 점이 특이한, 이 지금 동물 잡아먹는, 곤충 잡아먹는 식물 중에 아주 특이한 놈이 있다. 그러니까 서론이고, 이제 본론은 뭐야? 어떤 점에서 특이한 놈이 있냐? 좀 외부의 에너지를 사용할 줄 아는 놈도 있다. 지금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이 종의 주머니는 가지고 있어요. 되게 딱딱한 수평의 뚜껑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와 함께 어떤 노출된 아랫면과 함께, 아랫면을 가진 뚜껑이죠. 어떤 노출된 아랫면은 생산하는 넥타, 꿀 같은 거를 생산하는, 유혹하면서 곤충들을 착륙하도록 그 위에 넥타가 있으니까. 때 이제 외부의 에너지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바로 이거거든요. 뭐야? 물방울이, 빗방울이 칠 때, 그 뚜껑의 윗부분을 칠 때 그 뚜껑은 흔들립니다. 아래쪽으로. 그리고는 던져요. 어떠한 의심하지 않는 방문객이든 그걸 어디 속으로 던져 넣어버려? 소화액 속으로 던져 넣어버려. 아래쪽에. 그 연구자들은 사용해봤다 엑스레이 스캔을 분석하기 위해서, 크로스 섹션이면 단면이죠. 단면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그 주머니들의 어떨 때 뚜껑이 올려질 때, 내려질 때, 그리고 중립적 위치, 가운데 위치에 있을 때, 그들의 결과들은 드러냈다. 또 구조적인 약점을 드러냈다. 그 주머니의 목 부분에서 약점이 있어, 약한 부분이 있었다는 때, 빗방울이 뚜껑을 칠 때 그 약한 지점이 falls in, 접혀진다는 거죠. 그리고 forces, 강요하게 된다. 그 뚜껑이 빠르게 아래쪽으로 움직이도록. 그러니까 별거 아니야 지금. 만약에 이런 식물이 있다고 쳐. 근데 여기가 약해서 빗방울이 떨어지면 그냥 아래쪽으로 확 이렇게 기울게 돼 있다 이거죠. 이게 외부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야. 그러면서 뭔가 이제 비슷한, 뭐랑 비슷한, 다이빙 보드랑 비슷하다고 했는데 이 정도만 이해해도 충분합니다. 그 약한 포인트는 만들어. 그 주머니의 몸체가 사역동사죠. 원형 구부러지게. 그리고 다시 튀어오르게. 어떤 구체적인 일관된 방식으로. 그래서 그 뚜껑이 올라가게. 다시 위쪽으로. 뭐 없이 또 너무 멀리 튕기는 건 없이. 뭐와는 다르게 전형적인 이파리의 이런 혼돈의 진동과는 다르게. 어땠을 때? 맞았을 때. 수동이죠. 비에 맞았을 때. 그러니까 이게 뭐가 별거냐. 그냥 비 맞으면 밑으로 내려갔다가 그 힘 때문에 좀 왔다 갔다 튕기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얘는 좀 더, 이를테면 어떤 이파리가 있는데 비 맞을 때 탱탱탱탱탱 하는 거는 무전략이고 되게 그냥 무질서하게 그냥 진동을 일으키는 거라면, 얘는 의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좀 절제미 있게 탁 밑으로 원하는 만큼 내려왔다가
탁 밑으로 원하는 만큼만 너무 심하게 또 튀기지는 않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잡아먹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뒤쪽으로 이어갈게요.